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법 좀 보고 오셨나요?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수업이 한결 가벼울 거예요. 이제 가벼우면서 등기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1장 파트에 등기법 총설 파트는 시험 문제 거의 이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쪽에 보게 되면 이게 돼 있죠.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등기법의 기초 개념을 잡는 부분으로서 민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등기는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라는 것을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용어와 관련되는 부분이 총설 파트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가져가세요라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등기제도의 개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심화학습 이쪽 파트에서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이제 접수 시기와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이렇게 등기 신청 정보를 할 때 정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정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등기 신청 정보 이게 좀 익숙합니까? 등기 신청서 하면 신청서가 익숙해요. 신청서죠. 그래서 정보란 글자가 나오면 뒤에 글자를 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러면 등기 신청서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럼 접수 시기는 신청서가 뭐가 된 때, 저장된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대요. 마쳤다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접수된 시점이 만약에 5월 1일이고 등기된 시점이 5월 10일이면 등기가 마쳐지면 5월 1일부터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접수되는 시점이 저장된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뭐가 된 때부터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왜? 저장된 시점이 무슨 시점이니까? 접수된 시점이니까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 뭐 이런 부분들은 기초 강의할 때는 제가 좀 언급을 하지만, 이제 지금 심화가 이런 넘어와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도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우리 민법에서 민법 186조와 187조 여러분이 정리하시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등기라는 것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뭘 해라는 거다? 등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일 때다? 법률 행위일 때. 그래서 186조는 법률 행위 이렇게 나오면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 근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률 행위는 99.99%가 다 뭐다?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그냥 계약으로 이렇게 바꿔 읽으면 편해요. 그럼 그 말은 뭘까요?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건은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가 취득한 물건의 무슨 요건? 처분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방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법률의 뭐에 의해서는 규정에 의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효과는 발생하지만 처분을 할 때는 뭐 해야 한다?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라는 것은 처분 요건으로서의 뭐다? 등기의 기능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냐 처분 요건이냐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분할 때는 앞에 전제가 계약이다라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계약이 아니다, 즉 법률의 규정이라면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 법률의 규정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 기준 자체가 100%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등기법에서는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속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잖아요. 판결, 경매, 뭐 수용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의사표시의 합체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 없이도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일정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뭐 하려면 처분을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소,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민법에서. 가장 간단하게 보면 기간의 만료. 여러분, 기간의 만료가 계약입니까? 아니죠. 부동산 멸실이 계약입니까? 아니죠. 시효의 완성이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 애들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라는 거. 민법에서는 나올지는 몰라도 이제 등기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용어고요. 세 번째, 이제 임차권과 판매권, 대표적으로 뭐다? 채권이죠, 채권.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는 물권. 그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그럼 채권의 개념이 좀 헷갈리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두고 앞에 집을 두고 있잖아요. 집을 두고 해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하나? 앞에 대상이 사람을 두고, 야, 오늘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국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앞에 볼펜을 두고, 야, 이런 것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권리는 특정인에 대해서 뭐 한다? 해줘 하는 권리가 뭐다?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이 발생하는 요건들은 대부분이 있잖아요. 계약으로서 채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자 등기해줘 이라잖아요. 그게 뭐다? 채권. 그래서 그걸 청구권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볼펜이 제 거예요. 만약에 제 거. 그럼 제가 이 볼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볼펜을 뭐다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볼펜을 통해서 수익을 할 수도 있고, 이 볼펜을 뭐 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 있고, 이 물건을 제가 직접 뭐 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죠. 그런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이라는 거예요. 물권. 되겠죠? 네,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은 굳이 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그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채권은 어떻게 발생한다 했죠? 계약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은 등기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맺어놓은 그 계약의 내용을 제3자가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알려면 뭐 한다? 등기를 해야 공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뭐다? 채권의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채권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모의고사 절대 안 내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올해 한 7월 달이나 8월 달, 9월 달 막바지 이제 가게 되면
우리 랜드하나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가끔씩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찾으세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뭐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채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 맺은 약정 이런 거 있잖아요. 약정. 약정은 뭐만 압니까? 당사자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면 등기하면 제3자도 알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고요. 현행 부동산 등기 제도의 특징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없고 나중에 이제 다 볼 건데 요거만큼은 좀 아셔야 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 이 내용은 꼭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내용.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빨라요. 형식적 심사주의는 그냥 뭐다? 서면 심사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로 따지면 서면만 심사하는 건 아니에요. 당사자가 등기관이 출석을 했는지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기타 등등의 사유를 다 심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다? 서면을 보고 심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등기관이 등기를 심사할 때는 서면만 보고 심사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서면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뭐 하겠다? 등기해 주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등기의 심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잠시 후에 우리는 등기의 유효와 무효의 개념을 좀 배울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일상생활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있잖아요. 저랑 매매 계약도 안 했어요. 근데 실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위조 서면 등을 만들어서 등기한에게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등기 신청을. 그럼 등기한이 받았을 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등기한은 뭐만 보고 서류만 보고 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이게 위조 서면인지 아닌지는 판별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서면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등기관은 상용이 명의로 등기를 해준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뭐 이런 느낌 어때요? 등기상으로는 여러분 소유 부동산이 상용이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매매 계약을 한 사실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등기제도는 상용이 명의로 이 상황에서 등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없다라는 거다,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등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요. 그러면 상용이 앞으로 등기가 되었잖아요, 오늘. 그 이제 여러분 집은 상용이 거죠? 아, 제 거예요? 아니, 제 거 하면 될까? 되는구나. 그러면, 그게 제 거 하면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이 자리에 강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부터 위조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모든 인감과 계약서, 모든 서류를 위조만 할 수 있으면 등기가 되었을 때 제 거가 되면 여러분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현대 본사 사옥이 몇 조 원 할 거거든요. 뭐 크게 할 필요 없죠. 현대 본사 사옥 하나만 그냥 오늘 제 명의로 위조 서면 만들어서 등기하는 게 주면 등기관이 배상용 씨가 현대 사옥 몇 조 원짜리를 매매할 능력이 되나? 이런 생각을 등기하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순수하게 접수받아서 서류상의 문제만 없으면 기록해 준다고요. 그럼 현대 사옥이 오늘 제 명의로 되면 이제 제 거네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등기가 이런 현실이라고요. 그게 무슨 심사다? 형식적 심사주의라고요. 근데 이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쉽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등기법이 처음부터 딱 막히기 시작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등기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그만큼 우리나라 등기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뭐하다? 크다라는 거예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하고 나면 또 문득 정말 그러면 내가 저번 달에
30년 적금 깨가지고 이제 집 구했는데 그 전 소유자가 만약에 허위로 등기를 만약에 허위 문서 가지고 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전 소유자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나는 전 소유자에게 대금 다 지급하고 내가 등기를 받아왔어도 나도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니까 나도 소유권을 결국은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30년 적금 넣었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등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등기는 신뢰성이 굉장히 뭐하다? 강해요. 다만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등기부를 100% 신뢰하세요라고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단순히 뭐만 있을 뿐이다? 추정력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년 동안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등기는 개판이야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나라 등기는 서면만 보고 등기를 다 해줘 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는 뭐다? 개판이야. 그래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데 이것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암기하지 말고 실제 그런 느낌으로 뭐한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이제 등기 절차 총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그런 개판인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절차상에서 그 개판인 등기를 뭐하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는 뭐만 심사한다? 서면만 심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해는 이제 안 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등기가 유효한 등기, 즉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되려면요. 실체관계의 내용하고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해줄 때 있잖아요. 등기를 해주는 등기관도 자기가 등기를 하면서도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인지 그것을 등기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등기관 스스로도 등기를 하면서 이게 효력이 있는 등기인지 없는 등기인지를 몰라요. 다만 등기관은 서면만 보고 뭐다 기록해주는 사람이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 그 등기가 효력이 없는지는 누구만 알 수 있다? 당사자만 알 수 있어요. 당사자만. 즉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안 했는데도 제가 서면을 잘 준비해서 위조를 해서 가져가면 제 앞으로 등기되잖아요. 그럼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용인은 이게 유효한 등기야 라고 인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당사자만 알아요. 당사자만. 근데 정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서면을 제출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은 알잖아요. 실체관계와 이 등기가 뭐하다? 부합하는 등기란 것을 당사자는 아니까 당사자들은 이 등기가 효력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지만 등기관은 절대 알 수가 없고 등기관은 단순히 이행만 해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는 형식적 심사, 서면 심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등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소유자일 거야 라는 정도의 추정력만 뭐한다?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소유자야 라고 100% 소유자야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소유자일 거야 라는 정도의 신뢰감, 그 신뢰감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자는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을 했는데 그 전 소유자가 만약에 허위 등기, 즉 무효인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 즉 무권리자라면 나는 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고 매매대금도 다 지급을 했지만 나도 소유권을 그러면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뭐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등기를 믿고 거래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 소유자가 무권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사람은 등기부를 믿고 신뢰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그 보호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여러분은 통정의 표시를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있잖아요. 통정의 표시. 그럼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죠. 그러면 매수인 명의로 격려된 등기는 뭐다? 효력이 없다 이거거든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실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데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되었으니까 그 등기는 효력이 없는데 근데 그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가 있다면 이때는 뭐다? 그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때는 등기부를 믿고 거래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부를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여러분이 등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민법에서는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근데 잠시 후에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주에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알고 있어야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강론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민법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제3자 보호 규정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민법에서.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민법 총칙에서는 5가지 유형이 있죠. 5가지. 110조에서는 사기, 강박을 묶어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에 가게 되면 계약 해제. 그죠? 계약 해제도 뭐예요?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해제를 하면 없는 걸로 하자는 거잖아요. 원시적으로. 그럼 서로 뭐 한다? 받은 거 돌려주면 되죠? 서로 원상 회복의 의무를 지는데 다만 제3자의 이익은 해야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민사에 관한 특별법에 가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하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울 겁니다. 배우셨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무튼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비진이, 허위, 착오, 사기, 강박, 계약해제, 가담법, 실명법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나온다고요. 그 규정만 선의의 제3자는 뭐한다? 보호한다. 그럼 나머지는 보호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우리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각각 개별적인 부동산이니까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시제도 자체가 등기부로서도 부동산을 공시하고 대장으로서도 부동산을 뭐한다? 공시한다. 동일한 물건을 공시하니까 등기부와 대장은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근데 사실관계는 뭐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는 뭐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죠? 88 올림픽 시절 굴렁쇠 굴리고 하는 시절. 그때는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 아닌 것 해서 1번, 형식적 심사주의. 2번, 대장과 등기부의 일호환화. 이라면 뭐다? 2번, X.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이제 용어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용어. 우리 등기부는 크게,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의 등기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부동산의 표시와 관련되는 등기를 말해요. 부동산의 표시. 그러면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부동산의 표시 이랬을 때, 그냥 부동산의 표시 이게 아니라 부동산 표시가 나오면 토지의 표시와 건물의 표시를 말하는 거고,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이런 용어의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권리라면 그게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그럼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우리는 크게 사실의 등기다라고, 부동산 표시와 관련되는 것은 어디에 기록한다? 표제부에 기록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갑구와 을구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이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다? 을구.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나와 있는데, 요즘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종국 등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비 등기는 뭐냐? 종국 등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가등기 대표적으로. 가등기는 물권 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등기는 종국 등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정도의 느낌.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3번. 이게 등기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얘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보세요. 35회 시험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시험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뭔가 하나 적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강의는 우리 등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강의할 거예요. 그때 가야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다만 미리 뭐부터 한다? 선암기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선암기. 시험장에서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런 표현을 쓸 때요. 이쪽으로 보시면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앞에 각각의 번호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런 번호를 적을 때 이렇게 독립한 번호를 적을 때는 형식을 주등기 형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독립한 번호에 태클을 걷고 다시 숫자를 적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등기에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라고 해서 부기등기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럼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 이렇게 독립한 번호로 붙여야 되느냐, 아니면 부가해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느냐, 그걸 한다?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판단해줘야 되는데, 표제부 등기는요, 항상 등기의 형식은 독립한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요, 항상 뭐로 간다?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구와 을구의 등기 있잖아요. 갑구, 을구는 보세요. 독립한 번호도 있고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구와 을구는 주등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 형식을 결정할 때 등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등기의 유형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주등기야, 이거는 부기등기야, 이거는 주등기야, 이거는 부기등기야, 그렇게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 입장에서 있잖아요. 어떤 등기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관은 딱 어떤 등기가 들어왔을 때, 이 등기는 형식은 독립한 번호를 붙여줘야 되겠다. 이 등기는 부가해서 기록해줘야 되겠다. 라고 등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등기의 유형을 암기를 할까요? 아니면 등기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그걸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모든 법률 조면은 예외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에게 출제인이 어떤 등기를 주어줄 겁니다. 어떤 등기를 이렇게 이런 등기를 주어줄 거예요. 지금 밑줄 친 이 등기는 주등기로 할 겁니까? 부기등기로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그럼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저당권을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럼 아래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 사건이 들어왔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은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독립한 번호로 붙일 건지 아니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할 건지를 뭐 한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모든 등기를 암기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걸 알려면 기본적인 민법에 관한 지식, 등기에 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냥 판단하기 귀찮아 해가지고 다 암기해버리는 거야. 암기하는데 등기관도 암기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을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암기를 하더라도 이제 빈도가 높은 거 몇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뭐하고 암기를 하고 나머지 나오면 포기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등기법과 민법의 기본 배경 지식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판단해낼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가령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으면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민법에서 아마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일단 정리를 해야 되죠. 저당권이 어떤 권리인지 어떤 물건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에 오늘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 엄마 공인중개사에서 민법 배우잖아. 엄마 길을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저당권 뭐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할 건지,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이런 권리야 라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가 있는지 지금 오늘 맞닥뜨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게 저당권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럼 저당권은 담보 물건으로서 누군가 담보를 제공해야 저당권이란 권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그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누구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죠. 일반적으로. 그게 뭘 담보 제공하냐고. 민법에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는데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아주 기초적이거든. 저당권이란 이렇게 권리의 용어에 가장 기초적인 건데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지문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용어가 안 돼 있으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 그지?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일단 대출을 받는 게 뭐예요? 돈 빌리는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란 걸 하는 거고 돈 빌리는 계약. 그럼 하고 나니까 은행에서 너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볼 거고. 그러면 제가 소유하는 소유 부동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무슨 계약이야?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저당권, 물권, 계약, 법률 행위, 그러니까 뭘 해야? 등기해야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알고 있는 용어로 그대로 제가 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은 아니라 누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뭐한다? 담보로 제공해야 나타나는 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숨어 있지만 누가
소유자가, 그죠? 그럼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자가 은행에게 담보를 제공해줘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나요? 그런데 또 민법에 보게 되면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배우거든요. 그 말은 뭐다? 담보의 제공은 소유 부동산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뭐한다? 담보의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마 민법에서 배운다고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민법 강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등기의 부기등기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려면 기본적인 민법의 배경 지식, 아주 그것도 민법의 기초적인 배경 지식, 그것만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직 그까지 되어 있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 지금 물어보면 이렇게 되지만 한 8월 달이나 9월 달에 물어보면 아유 선생님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 담보 제공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소유 부동산이 담보 제공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담보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9월 달쯤 되면 그게 자연스러울까 안 자연스러울까? 자연스럽겠지. 그때 되면 주등기 부기등기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야. 그럼 등기한이 모든 등기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했을 때는 등기의 형식은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한이 기록한다고. 근데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담보를 제공했다 이라면 등기한은 이 등기의 형식은 뭐다? 부기등기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기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그냥 항상 주등기다, 항상 부기등기다 말을 쓸 수가 없고 그때마다 뭐하다? 다른데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개념은 뭘 기준으로 할 수가 있냐면 앞에 담보의 제공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이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이냐. 즉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라면 뭐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이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란 말이 조금 어려우면 내가 판단해야 될 등기가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등기라면 뭐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등기라면 뭐다? 부기등기.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등기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저당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당권 뭐다? 이전 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서 저당권 이전이 나와요. 저당권에서 저당권 이전이 나와요. 저당권에서 저당권 이전이 나오겠죠.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당권 이전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에서 소유권 이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다? 주등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소유권에서 나오는 거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암기한다고요. 소유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 나머지 모든 권리의 이전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당연한 건데 그 지문 하나를 또 이전해서는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는 여기서 하고 가자. 주등기를 판단할 거냐 부기등기를 판단할 거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등기가 출제인이 주어지면 이 등기가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나는 판단하겠다라는 정도. 그러면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나는 언제든지 이 지문 암기사항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도 나의 민법적 지식과 등기법적 지식이 아직까지는 뭐한다? 그걸 판단할 수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내가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를 아는 시점에서는 나는 알아갈 것들이 상당히 많아진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등기, 부기등기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알고 있다는 말은 결론은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된다면 소유자가 협력해줘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존재하죠. 그러면 소유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일정한 권리를 잃을 거고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를 얻을 거고 그럼 권리를 잃는 자도 있고 얻는 자도 있죠. 잃는 자를 의무자, 얻는 자를 권리자. 그럼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이 만들어지면 등기 신청은 단독이 아니라 공동. 이런 구조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수험생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수험생이 이 등기가 어떤 등기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데 그 과정 안에는 의무자, 권리자의 개념도 함께 묻혀 있다는 거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다는 말은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기본 개념도 그 안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절차적 내용들은요.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등기를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다 해결된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세권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전세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지문을 읽어 나갈 수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전세권이 뭔지를 몰라도 답을 맞춘다는 거야. 그게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 되는데 전세권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답은 맞춘다는 거야. 추가적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창설적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딱 물어봤을 때 창설적 공동저당이 무슨 등기인지도 모르는데 지문에서는 찾아내서 답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수험생들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등기로 전부 다 나올 때마다 다 암기해버려. 뭔 말인지도 몰라도 일단 이 지문 나오면 이거라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뭐 해라? 추가적 공동저당이, 옆 동료가 만약에 추가적 공동저당이 뭐예요? 하면, 아유, 언니, 일단 저당권부터 설명해 줄게. 누군가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거야. 근데 그 동일 채권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되거나 했을 때 또 동일 채권에 또 담보를 제공하면 그럼 담보가 2개 이상이잖아. 그럼 공동저당이라는 거야. 공동담보. 추가로 들어왔지? 그때 하는 게 추가적 공동담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등기가 뭔지를 알만 설명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는 이걸로 끝냅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근데 뭐는 알고 가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등기는 부기등기.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요.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고 우리 등기법 맨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주등기, 부기등기의 원칙이 잡혀야지만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뭔지를 모르는데 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정리는 꼭 좀 하고 갈게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럼 주등기는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하는 거,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독립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등기다. 독립등기가 뭐냐면 독립한 번호를 붙이는 등기. 그래서 주등기를 달리 말하면 독립등기 이런 표현도 쓴다고요. 그럼 부기등기. 부기등기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번호를 갖지는 않으며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주등기죠. 그럼 여기에 제가 가지 번호를 붙이면 아래가 부기등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등기에 또
기록 부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라는 것은 주등기에만 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에도 뭐한다? 부기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등기를 뭐다? 부기등기, 아래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런 식으로. 그럼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만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에도 뭐다? 가지번호를 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기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나오는 등기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의 등기들인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칙,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가 될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기다리라고요. 근데 그때가 되는 시점에 등기법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도 알게 된다는 거고, 공동이냐 단독이냐도 그때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등기법은 한 번에 일어선다고요. 처음에는 일어서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그때 가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는 뭐 기입 등기는 뭔지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저를 잠시만 볼게요. 여기 나오는 이제 등기 내용에 의한 분류라든지 등기의 변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등기하는 단순히 서면만 받아서 등기부에 기록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등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대법원 판례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목적은 이겁니다. 당사자가 맺어놓은 실체관계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실체관계의 내용. 그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상에 그대로 뭐하면 된다? 공시를 하면 돼요. 가령 여러분이 오늘 당장 뭐 2, 3억 정도 급전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 여부를 확인해 볼 거고,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지금 현재 이게 동안구라고 했죠? 맞죠? 동안구에 뭐 한 50억짜리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가서 한 20억 정도 대출이 되냐고 이제 문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하겠다, 그죠?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이 돈 20억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할 거고, 이제 금방 했던 질문 똑같이 해드릴게요. 금전소비대차 계약할 거고, 또 담보를 제공하는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할 거잖아요. 그럼 두 개의 계약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졌죠? 등기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실체관계가 있다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등기하는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은 그 내용을 보고 뭐한다?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오셨죠? 자, 두 번째. 그렇게 등기가 피담보 채권 금액은 20억이라고 해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건데, 그럼 실체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등기부에 기록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하려면 여러분의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런 실체관계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요, 20억이었는데 한 두 달 후에 금액을 증액하기로 했어요. 증액. 추가적으로 담보의 제공 없이 20억에서 몇 억으로? 30억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추가로 담보의 제공은 없고, 담보 가치가 원래 50억짜리였으니까. 그럼 실체관계에 변화가 발생했죠. 얼마로? 20억에서 얼마? 30억. 그럼 등기부도 몇 억? 20억에서 몇 억? 30억으로 바꿔주는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등기 신청인이 20억을 몇 억으로? 30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신청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등기를 신청할 거니? 이게 등기의 기본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금액을 증액하는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서에 적는 것이 아니라 뭐라 적는다?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은 이 신청한 사건이 저당권 변경 등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를 서면으로 보고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실체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 실체관계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설정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멸실 등기는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실체관계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잘 판단이 서지 않는 게 뭐다? 변경 등기와 뭐다? 경정 등기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든 뭐를 하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등기를 할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저없이 뭐라고 찍으면 된다? 변경 등기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 제가 이런 실체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는데 무슨 등기 할까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된다고? 변경 등기. 그게 끝이야.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잠시만 볼까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할게요. 자, 자, X부동산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자, 여러분은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이 강의 내용을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점은 무슨 시점이냐면 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 신.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신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관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은 알고 있는데. 그럼 등기관에게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뭐 할 거다? 신청을 할 건데, 그럼 신청을 받으면 등기관은 뭘 받고 접수를 받고 해당 등기를 뭐 해서 심사를 해서 등기 기록을 거부하는 행위를 각하라고 하고요. 기록해주기 위한 행위를 수리라고 합니다. 그럼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를 기록해줄 수가 없어라는 거거든. 그럼 등기관은 실체관계를 판단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각하하는 사유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다 있다? 신청과 뭐다? 접수에 다 몰려 있다고요. 왜? 위의 내용은 등기관이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접수라는 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접수는요, 유자 쌍화차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유자 쌍화차 보존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서 만들어서 등기관에게 제출했다고요. 그럼 제출하면 등기관이 접수 받을까 안 받을까? 제가 금방 뭐라고 했지? 접수는 무슨 사항이라고? 의무사항이라고.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유자 쌍화차도 소유권 보존 등기 먼저 접수한다고요. 접수하면서 이 미친놈 있나 하면서 접수는 한다고요. 접수는 의무사항이니까. 근데 심사할 때 이 미친놈 하면서 일도 바빠 죽겠는데 유자 쌍화차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냐 하면서 29조 2호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이를 각하한단 말이야. 접수는 다 받는단 말이야. 접수는. 되겠나요? 예. 이 볼펜 보존 등기 신청해도 일단 접수는 받는다고. 심사할 때 뭐다? 각하한다고. 그러면 이제 봐봐. 심사할 때 접수는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등기관이 심사하는 과정은 신청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 그죠? 우리나라 등기는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뭐다?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고, 그때 출석은 뭐다? 공동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등기관에 출석했을 때 공동으로 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체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이 서류를 다 준비해서 등기관에 제출할 거라고. 그러면 등기관에 서류 제출하면 결국은 뭐다? 서류를 뭐 한다? 심사한다고. 그래서 심사가 형식적 심사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면상의 문제만 없으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라고요. 그럼 수리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최종적으로 기록이 되고 등기관에게 부여된 등기 전자 서명, 등기 전자 서명이라는 것은 이 등기 내가 처리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등기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등기는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최초 기록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일 거예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출제위원이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실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잖아요. 없으면 실체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즉 실체관계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실체관계는 뭐하다? 존재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지문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실체관계를 등기는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을하고 이 상태에서 을하고 A라는 사람이 전세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게 뭐예요? 전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전세금 5억. 전세권이란 해보세요. 전세권이란 답을 해보라고. 전세권이란 하면 전세권이라 이러면 선생님 뭐 전세권이 전세권이지 이러면 안 된다고. 전세권이라 이러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부터 빨리 익히셔야 돼. 민법에서 전세권이라 민법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잖아. 전세권이 뭔지 알아야 제이드 교수도 이렇게 전세권 설명할 거잖아. 그 밑에 강론적인 부분 아무래도 전세권이 뭔지 모르면서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럼 전세권이랑 용어부터 익히라고. 등기는 그것만 알아도 된다고. 등기에서 기본 용어만 알아요. 그럼 전세권이란 타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용어의 정의라고. 들어보면 들어봤어 이거잖아. 그거 들어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내가 그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응용을 할 수 있다고. 그걸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민법 점수나 등기법 점수가 빨리 오를 거냐 늦게 오를 거냐의 차이점이라고. 백날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빨리 암기를 하셔야 돼.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임차권이란, 지상권이란, 지역권이란, 저당권이란 이렇게 나왔을 때 뭐야 이렇게. 지상권이라 이렇게 나오면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수목, 공작물, 건축물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익혀란 말이야. 됐지? 됐어요.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 이렇게 했어. 그럼 이런 실체관계 또 만들어졌잖아.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실체관계 내용에 맞도록 등기 신청했겠지. 그럼 이때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다고. 그치.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소유권은 아니잖아. 그럼 등기안이 딱 들어오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 딱 들어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을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모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전세권 등기가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등기안은 알겠지? 아니까 등기안에 을구의 1 전세권 설정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5억 해가지고 뭐다? A 이렇게 됐잖아. 자, 근데 이제 상황을 또 만들어 볼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하고 끝낼게.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끝났어.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기간이 만료되면 용의권의 효력은 소멸하거든. 그럼 시험에서 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면 이 전세권의 효력은 이제 소멸했구나. 그럼 소멸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실체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실체관계가 뭐다?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효력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효력이 없는데 등기부에는 기록은 되어 있잖아. 그럼 등기한이 기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두 사람이 등기를 뭐한다? 신청해야 될 거라는 말이야. 저 등기 뭐한다? 없애달라고. 그럼 무슨 등기 신청하면 될까? 앞에 항상 주어를 붙여.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관이 뭐한다? 이 등기를 뭐한다? 지워주는 말소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또 등기가 그런 거야. 아주 쉽다고. 선생님한테는 쉽지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새로워요.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금방 전세권 말소했잖아요. 기간이 만료로서, 그지? 근데 알고 봤더니 기간이 만료된 게 아니었어. 전세권은 살아 있는데 허위 문서로 등기 신청해서 말소를 한 거야. 그러면 실체관계하고 다르게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억울하게 죽고 간 영혼 살려야 돼, 안 살아야 돼? 원래는 실체관계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허위 문서 갖고 등기 잘못한 거니까. 다시 살려? 그때 부적법하게 말소된 권리를 다시 살려낼 때는 무슨 등기를 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고. 그럼 그때
주어는 항상 붙여야 돼.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하는 거야. 그럼 신청하면 요거 다시 살려준다고. 뭐 기록성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그럼 다시 이렇게 살려준다고. 근데 등기는 결국은 실체관계의 내용에 맞도록 등기만 해주면 돼.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전세권을요, A가 B에게 팔았어. 자, A가 B에게, 야, 나 해외 여행 가야 되니까, 해외 이제 장기 출장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들어올 것 같아. 이 전세권 너한테 팔게. 물건은 상대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팝니까?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나요? 특별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죠. 물론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일반적으로 짧기 때문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약이 없다면 언제든지 타인에게 양도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에게 팔았어. B에게. 팔았다고? 팔았어. 그럼 이제 A를 누구로 바꿔줘야 돼? B로 바꿔주는 등기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제 무슨 등기 신청할 거니? 이거라고. 무슨 등기 신청할 거야? 등기가 뭐고? B로 바꿔줘! 할 때 무슨, 해야 되잖아. 뭐라고. 그럼 일단 전세권 무슨 등기는 신청해야 돼? A에서 B로 바꿔달라. 이렇게. 그럼 자, 이렇게 물어볼게. 갑에서 을로 있잖아. 갑이 을에게 팔았어. 소유권을. 그 무슨 등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그럼 전세권 팔면?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겠지. 즉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다 이전 등기한다고. 그럼 그 밑에 무슨 등기? 전세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럼 이렇게 권리의 주체,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데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은 다 뭐다? 이전 등기라고. 소유권 팔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팔면 전세권 이전, 저당권 팔면 저당권 이전.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어떤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나온 거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온 거야? 전세권에서 발생된 거야? 전세권. 그러니까 등기의 형식은 부기, 등기. 이렇게 한 개씩 내가 알고 있는 원리를 하나씩 한씩 그 등기에 집어 들어가는 게 등기를 공부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주어지는 등기가 무슨 등기인지는 알아야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용어의 정의란 말이야. 여러분이 가장 가볍게 얘기하는 것들. 용어의 정의는 선생님 기초잖아요.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말은 뭐다? 법은 진짜 겸손하게 공부해야 돼요. 항상 법서를 맞이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내가 겸손하게 아는 것도 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용어의 개념을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뭔가 거창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용어를 청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 한 개 더 해볼게요.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5억인데 을이 A에게 전세금을 갖다가 5억을 10억으로 증액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A가 그래, 그때 보니까 너무 싸게 주더라. 대부분 시세가 한 15억인데 5억에 준다길래 난 의심스러웠어. 하면서 5억을 몇 억으로? 10억으로 증액했다고요, 증액. 5억을 몇 억으로? 10억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을하고 A하고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등기 신청하러 갈 거냐? 5억에서 10억을 해달라. 했을 때 일단 보존 등기는 아니잖아. 소유권 보존 아니지? 이건 알잖아. 일단 소유권 이전도 아니지. 이전도 아니잖아. 말소도 아니잖아. 그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해라고. 이때 하는 게 뭐다? 5억을 10억으로 바꿔주는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뭐다? 변경 등기.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라고요. 그럼 변경 등기를 할 거냐, 경정 등기를 할 거냐. 경정 등기는 거의 시문제 안 나오거든요. 변경과 경정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부의 내용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부에 가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나중에 실체관계가 변화해가지고 바꿔줄 때는 뭐다? 변경. 기록할 당시부터 일부가 잘못 기록되어 있을 때는 뭐다? 경정 등기예요. 근데 경정 등기는 거의 시문제 안 나오니까 여러분
모르겠다 하면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뭐는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보존 등기가 뭔지, 설정 등기가 뭔지, 이전 등기가 뭔지, 말소 등기가 뭔지, 말소회복 등기가 뭔지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다? 변경 등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변경 등기 하란 말이에요. 되겠죠? 됐어요. 끝.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변경 등기가 뭐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아, 멸실 등기는 알고 있다.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이거예요. 건물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거. 화재로. 건물이 전부 다 없어진다. 화재로. 그럼 이거는 뭘까? 부동산의 표시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때 하는 게 뭐다? 멸실 등기예요. 권리가 전부 다 권리를 전부 다 지울 때는 뭐다? 말소 등기. 부동산의 표시를 전부 지울 때는 뭐다? 멸실 등기. 그래서 멸실 등기는 표제부를 없애주는 뭐다? 사실의 등기의 대표적 사례라고요. 그럼 표제부를 건들면 다 뭐다? 사실의 등기예요. 그래서 멸실 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대표적 등기가 뭐다? 멸실 등기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절, 여기서부터 또 이제 시험 문제로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일단, 그럼 우리가 1교시에서 좀 길었는데 1교시에서 딱 기억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은 이거다. 등기는 기본적으로 출발부터 용어의 개념이 가장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 한 번 더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용어의 개념이 중요하구나. 민법을 배울 때도 기본적인 용어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특히 물권법에 들어갔을 때 각각의 권리의 특징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각인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법의 출발도 거기서 출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간과하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1교시에서는 그게 각인이 되었다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형식은 판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암기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는 장차 틀림없이 이 권리가 무슨 등기인지만 알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마음속에 확신만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주등기, 부기등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시점이 오면 주등기, 부기등기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 전체가 같이 일어서게 된다고요. 그 등기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판단하는데 하나는 암기해야 된다.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등기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또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등기는 뭐다?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얘는 일단 머릿속에 암기는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적용을 하지. 적용하는 기본 원칙이니까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등기사항 들어갑니다. 네.